2025년 올해는 6.25 남침전쟁 75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동안 이 전쟁은 남북한 간의 단순한 내전이다 또는 유엔군과 북한, 중공, 소련이 싸운 국제전이다 라는 식으로 알려져 왔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 전쟁으로 인해서 수많은 양민들이 학살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동안 이 사실을 간과하고 오히려 남한의 좌익들을 학살했다라는 식으로 좌익단체들이 알려왔었는데요. 실은 그보다 훨씬 많은 대한민국 자유민주체제를 사랑하는 우익 시민들이 엄청나게 학살되었다라는 사실을 오늘 준비하였습니다. 우선 서울에 있는 현충원입니다. 이렇게 많은 우리 선조들이 대한민국의 자유와 영토를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희생, 헌신하셨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자, 45년 8월 15일 일제로부터 해방된 이 한반도가 38도선을 기점으로 이렇게 남북으로 나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소련의 이 대륙 세력이 한반도를 전체를 점령하려고 했기 때문에 미군에서 38도 이남으로는 내려오지 마라 라고 이렇게 선을 그은 것이죠. 그리해서 해방 이후 3년이 지난 48년 8월 15일 38도 이남에는 대한민국, 그리고 48년 9월 9일에는 38도 이북에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선포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분단이 기정사실화가 된 것이고요. 대한민국 건국 2년이 채 되지 않은 1950년 6월 25일 새벽에 북한의 전면 기습 남침이 시작됩니다. 이로 인해서 3년 1개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 한반도가 전쟁터가 되어버렸죠.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니까 어린이가 열심히 뛰어놀고 또 공부도 해야 할 나이에 이렇게 불행한 사건을 겪고 자신보다 더 어린 동생을 돌보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과연 이러한 남친 전쟁은 어떠한 전쟁이었을지 그 성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해양 문명과 대륙 문명이 싸운 문명 충돌 사건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자유민주 체제와 공산 독재 체제 간의 체제 전쟁, 그리고 그 바탕이 되는 사상 전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이 현실적으로 싸우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과연 너는 누구인가? 라고 묻는 정체성 전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너는 어느 쪽 편에 서서 싸울 것인가? 라는 것을 이 한반도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그 질문에 답을 해야 했던 사건이었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1946년 미 군정청에 의한 조사인데요. 38도 이남의 많은 사람들은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지지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대로 그냥 두었다면 개인의 자유는 말살이 되는 그러한 체제 속에서 살아갔어야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은 이유가 있죠. 바로 이승만 대통령을 주축으로 한 우익 세력이 대한민국을 건국했기 때문입니다. 자, 해방 이후에 이 좌익 공산 세력이 어떤 식으로 정치 투쟁을 했는지 간단히 살펴볼 텐데요. 46년부터 주축이 되는 남로당 박헌영이 이제 그해 7월에 극자폭력 투쟁을 선언하게 되죠. 이 당시는 조선 공산당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불법적인 폭동을 일으키게 되자 미 군정청에 의해서 불법 단체로 규정이 되게 됩니다. 그 이후에는 남로당이라는 이 조직이 보시다시피 다양한 투쟁이라 불리는 폭동, 반란을 일으키면서 대한민국을 흔들게 됩니다. 제주 4.3 투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제주 4.3 폭동 반란입니다. 제주도의 인민유격대 2대 사령관이었던 이덕구가 48년 10월 여수 순천 반란 사건이 일어나자 여기에 호응해서 대한민국에 선전포고를 하게 되죠. 따라서 엄연히 반란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대한민국이 건국되는 데 필요한 재헌의원 선거였죠. 5.10 선거를 저지하기 위한 투쟁도 본격화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모든 투쟁은 폭동 반란이었고, 이 모든 것들로 인해서
대한민국을 적화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북한은 6.25 남침이라는 전면적인 전쟁을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간단히 전쟁 개요를 살펴볼 텐데요. 전쟁이 일어나기 전인 6월 24일 기준으로 남북한 간의 군사력은 보시다시피 엄청난 차이가 났었습니다. 누가 봐도 적화될 수밖에 없는 위기의 상황이었는데요. 전쟁 초기의 모습이죠. 3일 만에 서울을 빼앗기게 되었고요. 한 달 만에 낙동강 방어선까지 밀리게 됩니다. 하지만 유엔군의 도움으로 반격해서 북진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인천 상륙작전을 시작으로 서울이 수복되고 10월 1일 38선을 통과하고 초산까지 진격했습니다. 하지만 중공군의 불법 개입으로 인해서 다시 수세에 몰리게 됩니다. 이런 처절한 전투를 다 치러냈다라는 것이죠. 이후에 흥남철수작전이라는 많은 민간인들을 구하게 되는 기네스북에도 오른 사건이 일어나게 되고요. 중공군에 밀려서 다시 서울도 내어주게 되는 일사후퇴까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다시 서울을 수복하고 고지쟁탈전이라고 하는 이 지리멸렬한 전투가 지속됨으로써 수많은 군인의 목숨이 빼앗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으로 인해서 현재 이 한반도의 상황은 휴전 상태,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은 상태라는 것이죠. 이렇게 새롭게 선이 그어지게 됩니다. 이제 오늘의 주제라고 할 수 있는 6.25의 양민 학살 측면을 살펴볼 텐데요. 이전에도 46년 9월 총파업에 이어 일어난 대구 11 폭동, 그리고 5.10 총선거를 저지하기 위한 제주 4.3의 폭동 반란, 또한 여수 14연대의 반란이라고 할 수 있는 10.19 여순 반란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사건을 통해서 남한에 있는 많은 양민들이 학살되었습니다. 하지만 6.25 남침 전쟁 역시 엄청난 양민 학살을 불러온 사건이었다는 것이죠. 북한과 소련, 중공군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내부에 있던 이 좌익 세력까지 합세해서 자유시민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우익 양민들을 엄청나게 학살했다는 것인데요. 서울로 밀고 내려온 인민군의 모습이죠. 서울대 병원에서 많은 학살 사건이 있었는데 이름 모를 자유전사의 비위라고 되어 있죠. 여기는 일반 민간인 뿐만이 아니라 전쟁 초기에 부상을 입은 군인들도 함께 하고 있었는데요. 원남동 사거리에서 이 많은 민간인과 군인들 수백 명을 끌어내어서 무참하게 죽이고 또 불에 태워지는 이런 만행을 저지른 것이 공산 세력이고요. 수많은 또 시체들이 보이는데요. 대전 홍무소에서는 1700여 명의 우익들이 학살되었죠. 이런 우물 안에 단무지 담그듯이 해서 시체를 쌓아놨다고 합니다. 9월 27일이니까 9월 15일 인천 상륙작전 이후에 후퇴하던 인민군 그리고 토착 좌익 세력에 의해서 수백 명이 또 학살되었고요. 심지어 이렇게 좁은 곳에다가 몰아넣고 태워서 죽였다라고 하는 굉장히 잔인무도한 일을 저지른 것입니다. 그리고 또다시 전북 전주인데요.
엠마오 사랑병원 뒷산에서 양민들이 학살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은 피해를 입은 곳이죠. 전라남도 영광입니다. 특히 기독교인에 대한 이 박해가 엄청났었는데요. 이곳이 학살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돌을 목에 매달았죠. 이곳에는 이렇게 인민군들이 총을 쏴서 사람을 죽이는 것으로 묘사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토착 좌익들이 이런 만행을 저질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염산교회 당시 모습이고요. 현재 복원된 모습입니다. 순교자들을 이렇게 합동을 한 묘를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기념관까지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월교회는 전 교인이 순교를 했습니다. 이렇게 어린아이들까지 다 학살을 했다고 합니다. 영광군에서만 이렇게 많은 학살이 일어났고요. 어린아이까지 무자비하게 다 살상했습니다. 또 하나 멀리 교회가 보이는데요. 복길교회라고 무안군에 있습니다. 이곳에도 86인의 추모비가 세워져 있고요. 이렇게 증언하시는 증언자도 있죠. 또 충남 논산의 병촌교회인데요. 이렇게 때려 죽이고 또 구덩이에 묻어버리는 잔인한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경기도 양평에서도 600여 명이 아주 잔인하게 살해됐습니다. 북쪽의 황해도죠. 이곳에도 마찬가지로 함흥학살, 방공호에 사람을 몰아넣고 거기를 폭발해서 사람을 죽였죠. 12,000명이 학살을 당했습니다. 시신들의 모습이고요. 이렇게 김인호 선생은 당시 100여 개 넘는 간방받아 총에 맞아 죽은 처참한 시신들로 가득했다. 우물통에서는 도끼로 머리를 맞아 골이 쏟아진 시신들이 나왔다. 교과서에 있는 3개 우물에서만 1000여 구의 시신들이 나왔는데 대부분 여학생들의 시신이었다 라고 증언합니다. 얼마나 무자비하고 잔인한 공산군이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 잔인했던 이유가 김일성의 이러한 지령 때문이죠. 후방을 철옹성같이 다져야 한다. 도피분자, 요사스러운 말, 전파분자와 무자비하게 투쟁하며 밀정 및 파괴분자를 적발, 가차없이 숙청하고 반역자는 무자비하게 처단해야 한다 라는 지령에 따라서 토착 좌익들이 발빠르게 움직였기 때문이죠. 이렇게 점령당한 서울에서는 인민재판이 열려서 정당한 재판 없이 죽여라 하면은 모두가 달려들어 때려 죽이고 찔러 죽였던 만행의 학살 현장이었습니다. 그 바탕에는 여러 가지 좌익 사회단체가 있었는데요. 민주청년동맹, 여성동맹, 직업동맹, 농민동맹 등 그 조그만 예라고 할 수가 있죠. 이들은 경찰가족과 군인가족, 우익세력을 색출해서 처형하는 데 앞장섰고요. 지금도 이와 비슷한 단체들이 대한민국에 버젓이 합법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나면은 과연 그들이 어떻게 돌변할지 역사를 알면 짐작이 되죠.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은 이렇게 스탈린 기일상의 초상화를 들고 돌아다니면서 좌익 공산주의를 찬양하고 한반도 전체를 적화시키는 데 앞장섰죠. 이렇게 자유를 찾아서 피난을 가고 있는 가족의 모습입니다. 아빠는 어디 갔는지 엄마 뒤를 따르고 있는 두 아이의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많은 사람들이 나무로 무거운 짐을 다 메고 내려옵니다. 기차 위에서 짐을 이렇게 풀었죠. 그리고 대동강을 건너는 모습이죠. 중공군의 불법 개입으로 인해서 다시 남한으로 내려오는. 그리고 전주 형무소 사건인데요. 1950년 6월 말부터 7월 20일까지 수감자 1,400여 명을
학살했다라고 되어 있죠. (50년) 9월 26일부터 27일 이틀간 처참하게 순직한 외국 인사 중 이름 없는 175인을 기리기 위한 묘비입니다. 자, 정읍인데요. 이곳에서도 50년 9월 30일 정읍 경찰서에 수감된 반공인사 500명 가운데 150명을 폐금광으로 끌고 와 몽둥이, 돌, 총 등으로 학살한 후 생매장했다. 나머지는 유치장에 감금한 채 타이어에 휘발유를 뿌린 후 불을 질러 학살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참 입에 담기 힘든 이런 방법으로 귀한 생명을 앗아갔다라는 거고요. 여기 또 6.25 당시 반공인사 150여 명이 북한 공산도당에 의해서 집단 학살당한 원통한 장소다. 곳곳에 이런 것이 세워져 있습니다. 파주인데요. 50년 10월 1일 북한 인민군이 포로가 된 반공인사와 마을 주민의 무차별 총격을 가했다. 억울하게 희생된 곳이다. 9월 하순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는 인천 상륙작전 이후에 북쪽으로 도망을 가는 인민군, 또 토착 좌익 세력들이 무고한 양민을 학살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희생되신 분의 명단입니다. 강릉에도 이렇게 있습니다. 반공인사 100여 명이 북한 공산당에 의해 비참하게 집단 학살당한 원통한 현장이다. 위협과 모진 고문을, 동조를 강요했다. 굴 속에 몰아넣고 집중 사격으로 학살했다. 네. 52년 내무부 통계 영감에 의해서 12만 명이 학살되었다고 하는데 상상을 초월한 그 이상의 많은 양민들이 학살되었음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고요. 대부분이 바로 50년 9월 15일에 인천 상륙작전 이후에 도망가는 인민군, 그리고 특히나 토착 좌익 세력들에 의해서 집중적으로 한 달이라는 기간 동안 학살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불행한 사건을 다시 겪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역사를 올바르게 알아야 하겠습니다.